끝이 없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당선 무효까지 최초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태균의 녹취가 치명적이고 많다는 걸 이미 국힘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힘 윤한홍이 명태균한테 부탁을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드러났고 명태균도 이에 맞섰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늘었다는 겁니다. 명태균을 혼내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본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 씨 녹음 파일에 자신이 등장하는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공개한 녹음 파일에는 명 씨가 윤 의원의 윤석열 대선 후보 비서실장 임명, 경남지사 공천을 막았다고 지인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윤 의원은 19일 명 씨가 일방적으로 주변 지인에게 자랑한다고 허풍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일 뿐이라며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가 지역구인 윤 의원은 창원에서 활동한 명 씨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름아름 알고 있었다며 윤 후보에게 명 씨를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윤 후보가 대선 경선을 치를 때도 권성동 의원과 나는 자리에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맡지 말자고 항상 얘기했다고 했고요. 경선 때는 장제원 전 의원이 캠프를 총괄했지만 자녀 문제가 불거져 할 수 없이 나오게 됐고 내가 대신 총괄을 맡았다고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때는 권 의원이 사무총장, 내가 사무부 총장을 하면서 캠프를 다 꾸렸는데 이게 더 중요한 일 아닌가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녹음 파일은 공개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뒤집을 것인지요? 생떼 쓴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무시해도 정도권 무시하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탄핵 명분만 쌓이는 겁니다. 김영선 좀 해주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녹취가 공개된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의 측근 국민의힘 3선 윤한홍 의원이 사퇴 무마에 나선 정황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명태균 씨 측에 접촉해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특정 녹취를 공개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한 겁니다. 윤 의원은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건 아니란 입장입니다. 뭐 구체적인 거 저는 이런 아까 빨리 얘기를 해줘 봐. 니는 들은 거 있네. 내도 들은 거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내용이고 어떤 내용인데 뒤에 그 생각보다 심각한 내용이 많다. 누가 책임지고 할거 이제 빨리 해결을 해라. 대통령이 이제 명지한테 물탱을 생각하고 있더라고. 자기한테 하지 마라 하는 그거라도 좀 풀어라.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털면은 좀 안 낫겠는가, 분위기가 안 낫겠는가. 윤한홍 의원은 거래하려 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윤 의원의 요청을 전달받은 명태균 씨는 바로 조건을 내건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자신을 구속시키지 말아달라고 한 겁니다. 자신에게 장난치면 윤 대통령이 1시간 동안 사과하는 녹취를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는데 계속해서 유한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난치는 거를 딱 한번 나한테 화내는 거를 좀 어떻게 틀어달래. 그 나머지는 뭐 걱정하려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윤한홍이 뼈가 비상 걸렸지. 나는 인신구속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윤한홍이가 한다 그러면서 장난칠 거야 아마. 장난치면은 그냥 내가 그저 음성 터트려 버릴 거예요. 박장구 부장님. 네. 예, 본 의원이 어제도 질의했었지만 우리 사장님 후보자께서 지원시 제출한 경영기획서 이제 특히 중요한 수신료 징수 체계 안정화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분리고지 이후 수신료 미납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수신료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해법으로 제시하셨어요. 네. 하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KBS 수신료의 법적 보장을 할 수 있는 방수법 개정안에 대한 박 후보자의 입장을 우리 노정면 의원의 서면 질의를 통해서 묻는 답변을 들어보니 거기에서는 공정 업무 수행에 편견 또는 차질을 야기할 수 있어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거부하신 상태입니다. 또한 어제 우리 청문회에서의 저와 많은 의원들 질의에 있어서도 관련된 법적 보장 수신료에 KBS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법제화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는데 그래도 우리 KBS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는 우리 상황에서 취임할 예정으로 인사검증을 받고 있는 후보자께서는 수신료 관련된 법적 보장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KBS 구성과 시청자 그리고 이런 것이 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용사의 지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하나 보니까 우리 사장 면접시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수신료 관련돼서는 핸드폰에 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자. 그렇게 하면
KBS가 수신료 징수와 범위를 대폭 늘리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방법을 제시하시기도 했어요. 적극적으로. 하지만 아쉽게도 방송법 현재 64조에는 텔레비전 수상기만이 TV 수신료 납부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즉 방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다시 이 자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방송법 개정 등을 포함한 수신료의 법적 보장에 대해서 박장범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수신료 안정화가 KBS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서 수신료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신다면 저희는 충분히 그거에 협의에 동참해서 따를 생각이 있고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수신료의 분리 징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고려해서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도 제가 본의원이 똑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박민 사장도 작년만 해도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 얘기했다가 올해 똑같은 법률이 20대 국회에 발의했음에 불구하고 그 의견을 물었을 때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KBS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고 결국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겠어 제2명도 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수신료의 법적 보장 없이 어떻게 수신료 안정적 확보 가능합니까? 박민 사장님이 했던 구조조정도 단기적인 효과일 뿐이고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 분리징수에 또 다른 비용을 이중 비용을 낭비하는 이러한 구조는 제가 보기에는 분리징수를 원했던 그 선택이 잘못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KBS 구성원이고 그 대표자인 후보자께서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KBS 구성원들 대신해서 대통령과 여당과 야당을 설득하셔야지 국회 잘 논의해 주시면 이거는 책임을 방기한 행위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박정 후보자에 대한 KBS 내부에서의 기대가 적지 않은가. 제가 굳이 몇 프로의 반대론 이런 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단호하게 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임명되신다면 이거는 구성원을 위해서 또 우리 KBS 공영방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장 지원서 관련해서 좀 살펴봤어요. 현재 박민 사장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특별히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같이 경쟁했었던 박민 사장의 경우 사장직에 지원하면서 지난 우리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영계획서 작성에 KBS 내부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자, PPT 띄워주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박장범 후보의 경영계획서 10대 핵심 전략이고 그 전께 이제 박민 사장님이 직원을 통해서 제출한 걸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영계획서입니다. 내용이 매우 거의 90% 키워드는 거의 똑같고요. 한 가지 빼놓고 다음 페이지 한번 그렇죠. 10가지 10대 전략 중에서 9가지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KBS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보니까 유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어떤 게 원본이고 어떤 게 카피본인지 헷갈릴 정도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지적하냐면 박민 사장님의 체제는 KBS 구성원 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심지어 이사회에서도 완벽하게 재신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계획서 차원만 봤을 때는 박장범 후보자가 왜 KBS 사장이 돼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신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사회는 경영계획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다시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심기를 경호했었던 후보자에 대한 보훈 인사라도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혹시 박정 후보자님은 경영계획서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참고하는 게 우리 박민 사장님 자료랑 무슨 공통된 자료가 있나요? KBS 경영계획하고는 그래도 꽤 차이가 있던데. 제가 박민 사장 지원서는 보지 못했고요. 제가 네. 내기 먼저 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경쟁이니까요. 근데 네. 참 의아하죠.
참 내용이 거의 똑같아서요. KBS 이사회에서 해마다 이 경영 백서를 네. 출간하는데요. 네. 저는 그거 자료를 가장 많이 그러면 참고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경영백서에 나오는 주요한 카테고리들을 그냥 똑같이 내용을 하지 않나. 과연 우리 KBS 수장을 뽑는 데 있어서 경영계획서가 과연 KBS 이사회의 사장 선임의 가장 기초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자료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서뿐만 아니라 KBS 사장으로서 임기를 성실하게 수행하려면 총체적 위기에 KBS를 어떻게 리더십을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모두 발에 다시 제가 또 질문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비전은 전혀 없어요. 그저 정답만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KBS의 위기를 과연 박장범 후보자 리더십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다음 PPT 보십시오. 게다가 이제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사회 면접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기계적인 균형을 지키면서 정책 편향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발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박장범 후보자는 우리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9시 뉴스 앵커로 재직할 당시 정치적 편향으로 KBS 시청자위원회로부터 3차례나 지적을 받았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 구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12개의 분야, 인권, 장애인, 학부모, 소비자, 언론, 경제, 문화, 과학기술, 법률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 추천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공적 기구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3차례나 문제를 지적받았던 분이시고 또한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도 우리 박 후보자의 정책 편향 관련 논란으로 무려 50억 건의 문제 제기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히 50억 건 중에 45건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파우치 대담 이 건의 직후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후보자께서 KBS의 위기 상황에서 사내 통합과 공정한 인사와 여러 가지 다양한 혁신을 통해서 KBS 위기를 구하겠다고 모두 발언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계속 앞으로도 좀 우리 이거 글을 읽으면서 우리 후보자께 다시 한번 이 인사청문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용 보이셨을 때 잘 아실 거예요. 그 보도의 공정성, 정확성을 주기 위해서 제작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동시에 데스크 기능도 강화하겠다. 공정성과 정확성,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에는 엄격히 문책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방식으로 팩트 체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마치 권력에게 비판적이고 국민의 방송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올리려고 하는 현재 기자들의 입을 막으려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어떤 의도로 이렇게 쓰셨는지 설명을 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편향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보자가 갖고 있는 편향 논란을 감안하시고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약속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먼저 그 실무자들을 옥죄기 위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옥죄일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실무자라고 하면은 평기자, 평PD. 하지만 책임자는 또 이제 팀장과 부장, 데스킹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둘이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좋은 기사와 좋은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 소통을 잘 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게이트키핑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서 오보를 막는 일이 KBS 전체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문책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방송이 나간 후에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해서 오보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예기치 않게 오보라는 거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해서 최대한 사실 확인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무자와 책임자가 소통을 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너무 했는지, 깁니다. 박민규 의원. 그런 아니 이 문제 매우 중요해서 들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질의할 무조건 문책하지는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부만 아니라 과연 공정한 방송에서 어떻게 할 건지 사장은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30초면 될 답변을 길게 늘려서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박상범 후보자님, 저널리즘의 핵심은 뭘까요? 30년 동안 기자와 앵커 특파원으로 생활해 오셨는데. 네,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 권력에 대한 비판입니다. 네, 검증된 보도를 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의 끈을 늦추지 않는 것이 저널리즘의 핵심이겠죠.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7일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송 이후에 본인께서는 유쾌하지 않을 그런 별명을 얻으셨더라고요. 어떤 별명이신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파우치박. 네, 이런 별명으로 불릴 때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억울하십니까? 답변하시기가 좀 힘드시겠죠? 네. 파우치 박이라는 별명을 제가 듣고 피스톨 박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호대장을 했던 박종규 씨가 피스톨 박으로 불렸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권총을 겨누어서 피스톨 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장범 후보자께서는 파우치와 관련된 당시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말씀하셨던 그 발언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외국 회사의 실제 그 상품명이 디올 파우치이고 그래서 파우치라고 답한 것이다. 팩트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답변을 계속 하시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파우치 박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는데 파우치 박이라는 별명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건 같아요. 그 상품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우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를 앵커가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십니까? 저는 수긍하지 않지만 네. 보는 분의 평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우치 박이라고 하는 별명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본인 그렇게 생각하세요? 억울하십니까? 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KBS 사장 공모 당시에 응모 사유를 보니까 행정, 입법, 사법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라고 쓰셨더라고요. 앞서 저널리즘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을 때도 감시와 견제 기능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사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전문성과 역량을 어떻게 키우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작은 실무자들이 하는 거고요. 네. 사장은 그 외부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프로그램에 대한 압력을 막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막아내 생각합니다. 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도록 기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저는 싹 와닿지가 않습니다. 좀 공허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뭐 누구나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던 BBC 방송의 인터뷰 영상인데요. 보리스 존슨 총리를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BBC 앵커가 인터뷰하던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That's why we're getting on now with our preparations for the winter, a massive, very important, Laura, a massive flu vaccination program, But Prime Minister, stockpiling PPE, but Prime Minister, making sure that we ramp exactly up as you test and say- trace, and making sure that people get tested if they have symptoms. And it is, of course, very important to be prepared for the next 여기 wave. 굉장히 But 중요한 surely, 내용입니다. 한번 the best 자세히 way to be 보십시오. prepared is for people to be confident that the government will act quickly enough the next time. I mean, wasn't there a pattern that developed over time? You said you didn't need to ban public gatherings, and then you did. No. The government said we didn't need to wear face masks, and now we do. You didn't pursue 네. community test. 자, 어제도 보여드렸듯이 끊임없이 앵커는 존슨 총리의 답변을 가로막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말을 끊고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영국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멘트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존슨 총리는 겨울을 대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앵커는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다음 유행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은 국민들이 정부가 다음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영국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과거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박상범 후보자가 과거에 권력을 위한 비판과 견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그런 박상범 후보자가 말하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든든한 버팀막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KBS 기자들이, 직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하고 평가하고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대담의 영상 중에서 조금 더 추가로 한번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영상 보시죠. 네, 어제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서 대통령실 하다. 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네, 이 대통령석에 앉는 자리 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당에서는 네. 이 사안을 정치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앞서 보여드렸던 BBC의 인터뷰 그 내용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박장범 앵커가 주고받았던 이 내용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박절하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인정이 없고 쌀쌀하다. 자,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법적인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박절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써가면서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국민들이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이게 뭐 오해하거나 불안하고 걱정을 끼칠 일이라는 정도로 축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BBC 앵커처럼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 공작이라든지 희생자의 키워드를 대통령에게 던져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우치 박이라고 하는 별명에 대해서 창피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정현 의원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네, 새겨 듣는 게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KBS 사장이 되면 정말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을 잘 막아내고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독립성을 잘 지켜낼 그런 사장 후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사죄를 구할 것은 사죄를 구하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죠. 윤석열 대통령은 KBS가 깔아놓은 자리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건 대통령실과 충분히 사전에 조율된 그런 질문이었고, 그 질문지를 받고 대통령실은 여러 차례 KBS의 수정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단어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참모회의를 하고, 그런 결정에 따라서 대담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고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뭐 같은 시간 박장범 후보자처럼 기자 생활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담했습니다. 네, 정말 박장범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끝나면 KBS 사장으로 임명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말 KBS 사장이 되면 과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사장이 된다면 정말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KBS 구성원들과 KBS 기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솔한 자세로. 네, 과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고 부끄럽지도 않다. 그리고 나는 좀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KBS 사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솔하게 한번 그 대담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약속을
네, 의원님 말씀 공감 가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나가고 나면 그 비판 진행자가 오롯이 받아내는 것도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겸허하게 수용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KBS가 좀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앵커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KBS 구성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제가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말로 전화도 한 통도 한 적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다 해서 제 기억에 예. 한 2005년부터 한 11, 2년 사이까지 한 두세 번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불기소로 끝냈습니다. 친부는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벌써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발언과 다른 정황들이 나왔지만 역시나 검찰은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완전히 부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후보자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친절한 해석까지 달아줬습니다. 이 밖에도 사례는 많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누구나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에 누굴 올리고 누굴 뺄지 검찰이 결정합니다. 당선 무죄, 낙선 유죄, 이게 아니라면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기 바랍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TV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